하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은 몽골 국립대학 국제관계학 박사이시며 현재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당근의 나라 카자흐스탄 등이 있으며 역사와 종교, 국제정치, 국제관계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마련하고 계십니다. 김정민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점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가 아니라 민속, 그 다음에 약간 고대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비슷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중앙아시아고 한국이 태극기 그림이 있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쭉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게 바로 중앙아시아 5개국 나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기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고 한국의 영토의 거의 10배가 넘는 나라, 심지어 30배가 넘는 크기의 영토를 가진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중앙아시아는 그냥 공백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에 우리랑 매우 비슷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에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라던가 풍속,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다음이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십시오. 자, 요거는 카자흐스탄의 그 고대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간략한 비디오인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Бірқатары біздің Қазақстан аумағында да кездеседі. Қазақстанның оңтүстік шығыс территориялары алып таулар массивін құрайды. Атап айтар болсақ, Қаратау, Шу-Іле тауы, Іле-Алатауы, Жоңғар Алатауы, Тарбағатай, Алтай таулары жалғасы орналасқан қорғанда таулар тізбектеле келеді. Сондықтан да бұл таулы аймақтардың сілемдері мен жазықтарында, алқаптарында, өзен көлдерінің айналасында тасқа салынған әр уақыт кезеңіндегі петроглиф суреттерде көптеп кездеседі. Ежелгі түріктер тарих сахнасына өздерінің әскери дәрежесімен, қуаттылығымен аты шыққаны белгілі. Олардың Алтай тауында мекендеп жу-жуларға алғашында бодан болып, одан кейін оларды күйретті жеуден бастау алған нәтижелі жорықтар алып қағанат дәрежесіне көтерілгені мәлім. 여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게 고대 중앙아시아 민족의 역사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초 이들의 시작은 동북쪽 방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거기가 어디냐면 천산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천산에도 천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고대 신앙의 그 마고 신앙이 있는데 그 마고 신이 살았던 데가 천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부도지라는 전설 그 책에도 물론 역사책이지만 인정 못 받지요.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앞쪽에 마지막에 보였던 지도 그림이 바로 주잔이라는 나라인데 저는 그 주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현재의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은 정식적인 국가 명칭이고 내부적으로는 주주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주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주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왔냐면 고대 몽골에 쓰던 주잔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주잔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의 다른 발음일 것입니다. 고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고는 나중에 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마한지나 변환으로 3조선 시스템이었다고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이 쓰는 시스템이 바로 3주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은 주스라고 합니다. 물론 주잔에서 온 거죠. 근데 그 주스는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3주스로 해서 국가를 3분할 통치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안 나오구나.
여기 밑에 나오네요. 공통 연방 국가의 수다로서 아스타나를 씁니다. 고조선의 수도 이름은 아사달, 저기는 아스타나. 근데 이거는 15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카자흐스탄이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주수 시스템은 쟤네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과거 동방으로부터 중원대륙에 살 때에 갖고 온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시스템이 저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은 신화라고 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공교롭게도 중앙아시아를 갔더니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터부 시대고 그 신화 시대는 그러한 국가 명칭이라던가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민족의 기원을 어디로 보냐면 걔네들은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뭐냐면은 스키타이, 일반적으로 스키타이를 불리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부족, 사카족을 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색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혹은 신의 명칭을, 우리나라는 옛날 때는 단군 혹은 탱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신의 명칭이면서 지도자의 명칭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천송 강림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하늘을 대신에 대리 통치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당골레라고도 부르고 무당들을 그랬지 않습니까? 제정일치사회 때. 근데 거기서는 탱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국가 명칭도 우리는 조선이라고 불렸지만 거기는 주장, 지금 현재는 주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3주스 시스템, 우리나라도 마한지난 변환으로 3분할을 했고 국가를 공통 수도로서 아사달, 그리고 저쪽은 아스타나라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수도 명칭을 누르술탄으로 바꿔놓는 좀 일이 있었지만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스타나라고 불렸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시켰었죠. 그 제도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8천, 목의 8천까지 금지를 시켰는데 거기는 북의 7천까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보면 본관, 성, 파라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동네 정시에 충정공파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와 똑같이 대응되는 게 본관, 성, 파가 카자흐스탄식으로 하면은 주스, 루, 타입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식으로 얘기하면은 오르타주스의 나이만의 옐티에 출신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옛날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기차 여행할 때 보면은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은 좀 댄댄하니까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본관이 어디입니까? 뭐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거 이럴 때 많이 물어봤잖아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근데 저 나라는 지금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해가지고 주스나 루, 그러니까 본관이랑 성이 같으면 물어봐요. 너 어디 파야?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입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사촌지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 했었죠? 여기는 지금도 그 풍습이 유지되고, 만약에 저게 같을 경우에는 북의 7촌 이내는 결혼을 못합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각화, 아까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암각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기 왼쪽에 보시는 게 고구려 게마모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투르크 무사의 복장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아요. 다르게 보고 싶어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이 문화의 영향이다. 여러분, 미국이 F-21을 한국에 준 적이 있습니까? F-21을 북한한테 준 적이 있나요? 무기는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공유하는 게 있고 공유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무기 체계는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당시의 개만무사는 최고의 제철 기술로 만들어진 첨단 무기입니다. 저거를 공유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저거는 그냥 쟤네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고대사는 민족사가 아닙니다. 왕조사관입니다. 따라서 저 복장을 입었다고 해서 한국인 하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저런 고대 기마 계급이
지배층을 형성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시스템은 같습니다. 다음이요. 왼쪽은 가야, 오른쪽은 칸글리라는 부족의 복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죠? 특이한 점은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안 되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화살을 쏘는 사람 머리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투하고 있어요. 저 칸글리라는 사람은 저 민족은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조선인, 고려인, 등등, 코리안 등등으로 많이 불리듯이 저 칸글리라는 사람도 여러 호칭으로 불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켄케레입니다. 켄케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한결레입니다. 네, 한결레족이에요.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랑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고 심지어 복식, 더구나 상투 문화까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여기까지는 안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만민족이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고대사를 보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중앙아시아까지 갔을까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네, 다음이에요. 이거 이제 고구려 왕족의 복장인데 오른쪽 왕비의 복장과 저기 오른쪽 암각하에 보이는 카자흐스탄 왕비의 복장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왜 똑같을까요? 네? 저것도 무역품으로 서로 교류해서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 지배자의 옷을 거래해 갖고 입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입지? 일본 천황의 복장을 조선의 왕이 입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조선의 왕의 복장을 중국 황제가 입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입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입는 거예요. 더구나 지배계급인데 왜 남의 거를 쓰겠어요? 이거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영토는 실질적으로 교과서와 배운 것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절에 가면 뒤에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산신이 있죠? 산신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에 보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라는 사람인데 켈트족 신앙에도 저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건 카자흐스탄,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인데 나우루즈라 그래서 춘분축제 때에 항상 춘분축제를 시작을 알릴 때는 항상 백마를 탄 하얀 수염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우루즈 쿠트볼슨 하면서 나우루즈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데 저 전설에 의하면 저런 사람들은 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신령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론 그 산신령은 귀신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산속에 살았던 어떤 종묘계급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산신 문화가 있고 마찬가지로 바이칼 호수에도 있습니다. 좀 이따 영상이 나올 거예요. 다음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경주 가시면은 많은 무덤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야 이쪽 무덤들도 보면 이제 적성목각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과 나무관으로 해서 이렇게 섞으면서 만드는 그러한 무덤 양식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무덤이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알마티에만 적어도 80개가 있어요. 경주에다 80개 정도 있지 않나요? 근데 똑같아요. 더구나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하고 똑같은 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황금 보검.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왜 똑같을까요? 무역 상품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가야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저기 서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무덤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저런 거대한 무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라, 가야 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경상도에 있었던 나라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그거는 문무왕 빈문에도 나오죠. 신라는 7대의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투의 자손이다. 즉 흉노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은 흉노의 지배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이요.
요것도 우리나라, 요건 가야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무덤의 그 비석인데 이 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거는 종교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비석 양식이 희한하게 신라랑 당나라랑 흉노, 돌골, 투르크 이쪽하고 닮아 있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삼국시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국이 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언어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이 돌골, 오른쪽이 당나라, 그 다음이 오그창국 중앙아시아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흉노인데 요 윗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누르면 신라 문무왕의 비와 똑같습니다. 신라 문무왕 비는 뭐라 써있다고 했죠? 신라 앞전에 칠 때 하늘의 천재를 지냈고 투후의 자손이다. 즉 흉노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공교롭게도 흉노와 똑같은 비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던 기마민족의 지배계급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아까 얘기했던 황금보검입니다. 맨 위에 게 경주 신라 거, 중간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거, 밑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똑같죠? 뭐 똑같다기보다 패턴이 비슷하죠. 이거 왜 비슷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무역품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강조하지만 저 칼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금 보검이라고 하는데 칼은 전쟁에 쓰는 칼과 지휘봉 역할을 하는 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칼은 지휘봉입니다. 지휘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칼을 제조할 때 그 주형의 형틀에다가 넣을 때 손잡이까지 한 번에 만들면은 그거는 전쟁용 칼입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묶어서 손에 잡기 좋게 해서 싸워요. 근데 지휘봉 또는 재래의식용 칼은 칼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따로 만듭니다. 이건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결합시켰기 때문에 칼싸움하면 부러집니다. 충격이 약해서. 전 지휘봉입니다. 즉 종교적 의미, 권위를 상징해요. 일본으로 넘어간 칠지도와 비슷하지요. 칠지도도 어떻습니까? 칼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돼서 만들어졌죠? 그거는 지휘봉이지 칼싸움할 때 쓰라는 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칼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은 같은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이건 동복. 그건 신라라든가 그 다음 계마무사 뒤에 보면은 맨날 매달고 다니는 거 있죠? 저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먹는 샤브샤브 그리고 후어고입니다. 화과. 이제는 그걸 중국인들이 중국 전통 요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화과는 원래 기마민족이 먹던 전통 음식입니다. 오늘날은 한국 사람들이나 중화아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 문화를 잃어버려서 이걸 중화 요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이죠. 원래 샤브샤브는 우리가 먹던 음식입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맷돌 보이시죠? 저런 맷돌 같은 것도 중앙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유리. 근데 어떻습니까?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같죠. 네,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이동을 해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항아리 보이시죠? 저걸 동복이라고 하는데 저거로 그대로 매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마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왕조를 건설했다는 건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역사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그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기마민족 도래설을 극구 부인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고대사의 관점은 굉장히 극수주의적으로 편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이란 스케일에서 보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유리. 왼쪽 거는 제가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오른쪽 거는 카자흐스탄 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비슷한 요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개만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요거는 가야의 그
뭐랄까 이 가슴에 그 장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스키타이 중앙아시아 겁니다. 뭔가 가운데를 두껍게 만들고 끝에를 얇게 만들죠. 저게 초생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생달. 네. 초생달과 금성. 오늘날은 그게 이슬람 국기에서 쓰이지만 원래 이슬람 문양의 상징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초생달과 금성의 조합으로서 여기다 이제 초생달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금성을 상징하는 금관을 머리에 써가지고 그 자기가 지배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왕관, 그 다음에 장신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키타이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배 계급이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도지의 기록, 우리가 파미르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맞을 겁니다. 왜? 유물적 증거에서 이건 과학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씨름이죠. 저 왼쪽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 오른쪽 위는 고구려 고분에 있는 씨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카자흐스탄 코르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씨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코르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다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무엇이냐? 투르크계 민족은 한국처럼 삿발을 잡고 합니다. 몽골계는 일본처럼 삿발을 안 잡고 합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다음번 영상이요. 자, 소리가 너무 큰데 소리를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앞쪽 거는 서양의 레슬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지만 요거는 전통입니다. 전통식 코러스예요. 전통식 코러스. 네. 우리나라처럼 처음부터 삿발을 잡고 시작합니다. 저거 우리나라에 있죠, 씨름에. 그 이름은 전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한 게 한국의 문화는요, 몽골도 있지만은 몽골을 지나서 저쪽 천상까지 가서 중앙아시아를 가야만 비슷한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씨름 문화는 몽골에는 없어요.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라 문무왕에 우리는 7대손은 천손을 지냈고 투후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흉노와 연관성을 얘기했고 실제적 유물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 지역에 가면은 너무나 똑같은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중앙아시아에서 온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네, 또 하나 볼게요. 자, 요거는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네, 닭목입니다. 그리고 닭목에다 이제 소원을 비는 종이를 묶죠. 일본에서 오미쿠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죠? 네.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전통 축제 때 보면 저렇게 이제 묶죠. 그래서 하는데 저 전통도 물론 중앙아시아에도 존재합니다. 이거 물론 몽골에도 있어요. 몽골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켈트족 때문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가서 저 풍습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가면 저런 풍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누구나 봐도 저거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 보이시죠? 이 결혼하면은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이혼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소원 빌 때 저렇게 가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여기 이제 다민족 국가라 130개 민족이 있었고 뭐 언어, 종교, 문화가 제각각인데 상관없이 합니다. 나는 이슬람이니까 안 해. 나는 러시아 정교니까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통 문화로서 합니다. 이거는 카자흐인도 하고 러시아인도 해요.
인종도 상관없어요. 왜? 이건 전통이니까. 예. 그런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요거는 이제 영상입니다. 올릴 때. 이건 이제 시베리아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지 제가 전통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그 신내림을 할 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지방이 있나요?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몽골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보다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 조금 그 민간 신앙하고 접합이 되면서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결혼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결혼을 했다고 일종의 신고식처럼 저렇게 남자가 그 술병 안에다가 소원, 이 편지 같은 거죠. 그런 걸 적어가지고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저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병을 매달고 내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목에다가 종이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유사한 변형 형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딱 보시면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못 들어가게 신랑 쪽 친구들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돈 더 내놔. 돈이 적다 이거예요. 돈 더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뭐예요? 돈 더 주면은 1m 후퇴.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종이 쪽지 들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척기스 장소, 자기 장인의 이름은 뭐 이런 거 물어봐서 맞히면 또 1m 후퇴. 이거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이게? 함이죠. 저기에 있어요. 똑같아요. 희한하게 몽골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고 사막을 건너서 천상까지 가야만 저 풍습이 남아요. 저기에 있네 하는 거예요. 네.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풍습이 저쪽하고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이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많이 확인한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는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세한 문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디테일 부분도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예단 돌리죠. 신랑 신부 측이 그 예단 현찮게 갖고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좋은 풍습 나쁜 풍습 다 포함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저기도 똑같아요. 예단이 좀 허술하다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 내내 고생을 당하는 일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진짜 보면. 그래서 결혼은 연애는 가능하나 결혼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뚜쟁이가 나타나고 중간에서 흥정을 하죠. 예단 얼마큼 갖고 와라. 그리고 결혼할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 할지 모르겠지만은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에 그 양 부모들의 한복을 만들어주죠. 저기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좀 자본주의 시대니까 예를 들어 신랑 측이 한 벌당 100만 원짜리 해줬는데 신부 측에서 50만 원짜리면 안 됩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맞춰야 돼요. 저기도 그거 갖고 또 두고두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까지 이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서의 문화들이 정말 우리나라랑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다음 이제 가정 환경 문화. 그 우리나라에서 태왕사신기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때 누구였더라 그 사람? 남자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아들 셋 데리고 있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그 사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만나고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 전통 가정 문화랑 우리나라 전통 가정 문화가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느꼈던 게 196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인 모습, 풍습,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한국인하고 똑같아요. 물론 지금의 한국인은 좀 변했죠. 좀 서구가 됐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한국에 살다 떠났기 때문에 옛날 기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진짜 우리랑 닮아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언어만 다르지 언어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나쁜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 이게 많았어요. 또 하나 볼게요. 네, 아이고 됐고, 네, 요거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쭉 볼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살풀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똑같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살풀이가 저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저쪽이 종교가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뭐 저거를 종교식에 원래 살풀이는 원래 그런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춤으로서 존재하는 네, 좀 이따 그 춤으로서만 존재하지만 누가 봐도 저건 살풀이에요. 누가 봐도. 예, 근데 저런 풍습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타타르족 같은 경우 특히 한국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얼굴은 백인이에요. 예, 지금은 완전히 섞여서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지 않지만 타타르 전통 민요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백몇 곡을 갖고 있는데 그 타타르 전통 민요를 딱 들어보면요 한국 전통 민요랑 똑같아요. 리듬이 정말 닮아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때는 그쪽 친구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거 이렇게 들려주면 야 이거 우리나라 노래랑 똑같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때 제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에 보여드릴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굿할 때 이제 나오는 노래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몽골 갔을 때입니다. 그 선덕 여왕이 죽어서 묻힌 산이 경주의 낭산입니다. 늑대산이라는 소리예요.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늑대랑 무슨 관계가 있다면 낭산이란 즉 늑대산이라는 이름을 수도에다가 그것도 지어놨을까요? 오늘날은 늑대가 흉물입니다. 그건 중국의 영향이죠. 까마귀도 원래 효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은 까마귀는 재수없는 동물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늑대도 우리에게는 좋은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미호 아닙니까? 구미호도 원래 좋은 동물 혹은 여성 샤먼을 뜻하는 거였지만은 오늘날에는 구미호가 중국의 영향으로 그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원래 고대 구미호는 좋은 동물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굿을 할 때 이제는 많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부르는 노래 속에 특정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시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당들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 종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럼 그거 왜 좋아요? 그럼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요즘은 그걸 신령님으로 바꿔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뭔 것 같아요? 그랬죠. 그거 늑대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왜 늑대림이라고 하느냐? 저 중앙아시아 전설에 의하면 그 투르크 민족의 시작이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를 자신의 조상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키타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키타이는 인도어로는 사카족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삭족, 사카족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석가모니. 석가가 범어로 사카니니까. 그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걔가 우리 조상이 환생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아마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나 늑대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즉 개 혹은 늑대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생각은 스키타이인의 전통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사라졌지만은 그 무속의 노래 가락에 한 줄기 딱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아시나 모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굿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저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거 왜 얘기해? 했더니 워낙 나라 부장들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한답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찾았죠. 아 이거는 원래 조상신의 이름입니다. 이제 늑대입니다. 예, 그래서 10마리 늑대의 자손. 그래서 온 오그즈. 그래서 10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들도 많은 게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무엇이느냐? 여러분의 생김새와 중앙아시아의 생김새는 다릅니다. 그거 왜 다를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선진 철제 기술과 기마술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봉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생김새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 어디서 제가 그거를 보냐면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앙아시아에도 골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카자흐어로 악수이에스라고 해요. 흰뼈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해서 입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국통일 직전에 화랑이라는 게 생겼는데 화랑도들이 전쟁을 할 때 얼굴에 하얀 분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영화 황산벌 영화에도 보면은 그 관창이 싸우러 계백을 죽이러 간다고 할 때 얼굴에 하얀 분칠하고 나는 장면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왜 칠했을까 하는 겁니다. 얼굴에.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아닐 겁니다. 화랑이라는 말은 몽골어에도 있습니다. 몽골 말로 화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몽골 말로 화랑이라는 말은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예요. 뭐 우리 꽃화자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꽃미남 이런 식으로 썼지만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선덕 여왕이 암살당하던 시기입니다. 난에 의해서. 급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암살당했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신라의 전통적 지배계급이었던 성골이 진골에게 밀리면서 무열왕이 이제 집권을 하죠. 김춘추가. 그 시기인데 그게 저는 뭐라고 추정을 하느냐?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백인과 혼혈된 하얀 피부를 가졌던 지배계급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각각 지방의 토호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혼혈이 되면서 원래 모습이 우리 모습처럼 점점 변해가다 보니까 즉 혼혈되는 사람들 진골의 숫자가 성골의 숫자를 능가하면서 정치 권력이 성골에서 진골로 뒤바뀐 게 바로 선덕여왕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골 출신들은 지금의 중앙아시아인처럼 하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 진골 출신들은 우리 같은 피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품 제도가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왜? 옛날 때는 확연하게 외모가 달랐기 때문에 골품 제도를 통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얼굴이 구별됐지만 똑같아져 버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하얗게 칠했겠죠. 그래서 삼국통일 시기에 화랑들이 얼굴에 하얀 분칠을 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정통 지배계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하얗게 칠한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역사학자들이 뭐라 얘기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연구한 결과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나오는데 이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또 한 번 넘어갈게요.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다스린 겁니다. 뭐 정치란 건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를 보면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합쳐지는 지역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큐슈 지역은 남방식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이 같이 존재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원래 한반도에 먼저 온 선주민은 남방계다예요. 남방계 사람들이고 후대에 들어온 북방계 기마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지배를 하면서 북방식 고인돌 문화도 남고 그리고 30% 정도의 북방계 DNA를 한국인들이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재합니다. 하지만 남방계에 더 가까워요. 모습은.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은 우리는 북방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얼굴은 분명히 남방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는 북방에서 왔다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다수가 지배한 게 아니라 소수의 승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썼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수의 남방 고인돌을 만들던 어떤 국가나 지배계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쟁에 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북방계, 기마민족, 철제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지배계급으로 있었고 역사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는 북방계라고 지금 불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족사관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 그러면은 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한탱글이라는 산인데 저 한탱글이 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탱글이 즉 단군, 단골레라는 의미의 산이죠. 그래서 저런 산들이 저렇게 있고 저게 고대에는 수메르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까 수메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에 씨름하는 게 있었죠. 근데 수메르라는 산이 저겁니다. 그리고 저거 이전의 수메르산은 무엇이냐? 지금 중국하고 인도 국경 사이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지죠. 카일라스 산. 그 카일라스 산이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그 수미산의 원래 발음이 수메르산입니다. 왜 수메르냐? 한국 사람들은 R과 L 발음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주르인데 만주, 그 다음에 박혁거세라고 그러죠. 게세를 하는데 거서감, 르 발음은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수메르산인데 한자 표기하다 보니까 수미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수메르라는 지명은 원래 인도와 중국에 있던 성지산인 카일라스 산이었고 그게 이동을 해서 지금은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에 있는 한탱글리산, 저건 지금 부르는 명칭이고 그 이전에는 수메르산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게 서쪽으로 가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 수메르 문명의 그 문명을 일으킨 두 개의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가 딩그르 외제느, 그래서 탱그리 강입니다. 딩그르는 수메르의 신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게 동쪽 끝으로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소우자에 머리두자. 훈독을 읽으면 뭐가 되나요? 소머리. 예. 저 많죠? 강원도랑 경상도에 우두면 우두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훈독을 읽으면 뭡니까? 소머리산. 수메르산이에요. 수메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신라의 왕족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모셔진 신사의 신의 이름이 신라명신입니다. 신라명신의 다른 발음은 뭐지요? 우두명신입니다. 소자의 머리 두자를 써요. 그래서
일본 신사에 모셔진 신라 맹씨는 원래는 경상도의 우두산에서 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연호랑과 세운여처럼.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근원적으로 하면 어디로 간다? 파밀, 중앙아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또 연결돼 있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에어아스타나. 그러니까 아사다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에서 아사다리를 쓰면 되게 촌스럽죠. 그리고 안 쓰려고 기피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씁니다. 네, 문제가 없어요. 네, 통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요. 탱그리. 우리나라 식하면 당골레 잡지입니다. 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썼단 난리가 나겠죠. 이제 사탄의 잡지가 되는 건데 이게 중앙아시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쓰입니다. 저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슬람을 대부분 믿는다 하더라도 전통은 전통이고 종교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탱그리 FM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네. 이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슬람은 종교일 뿐 자신들의 생활은 여전히 전통 풍습을 따라갑니다. 네. 쭉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 저게 탱글이라고 쓰는 투르크 탐가 문자고, 네. 요건 이제 그 야쿠티아 만주 위쪽에 캄차카 반도가 있거든요. 거기 부리아트 사하공화국이라고 그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도 탱그리 신앙이라고 해서 그게 존재합니다. 뭐 탱그리 신앙은 뭐 종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일종의 천문학입니다.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통 토속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러시아 전교회가 물론 많이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통 철학이 이런 게 존재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얘기할 때는 그냥 한국인으로서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통 문화라는 시각은 세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하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언제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북 통일은 강제로라도 될 겁니다. 국제 역학관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연결이 돼서 드디어 북한을 통과해서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기회가 열려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저 유라시아 사람들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저렇게 큰데도 여러분들 가보시지 못한 부분이 아마 99%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저 지역이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저 지역을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뒤통수를 맞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면은 그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외국인이라도 아 이건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 싶으면은 봐줍니다. 근데 안 똑같아? 그러면은 등쳐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외교관분들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사분들 오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즉 저는 뭘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고대에 연결됐던 사람들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떤 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서 이거를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서 뭐 사업한다고 해봐야 백날 해봐야 깨집니다. 교류는 민간 교류부터 돼야 돼요. 친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봤지만은 후진국이라고 해서 돈만 흔들면은 계약해 준 줄 알고 큰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존심 무지자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 지역으로 나가고 더 뻗어서 유럽까지 가려면 반드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 지역이 고대로부터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끼리 자신들의 조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역사, 언어,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던가 러시아의 그 문화, 그 다음에 강력한 경제 침탈로부터 그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거절할 뿐이죠. 저쪽은 우리도 연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그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없던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있는 것도 안 쓸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받아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받으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득권적인 역사 카르텔이 됐던 기존의 학문의 카르텔들이 바꾸는 게 싫기 때문에 안 바꿔서 국익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라도 문화 차원에서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역사라든가 학문 쪽으로도 바뀌게 되고, 그게 바뀌게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를 가도 정말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아직 통일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 차원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풍속의 유사성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자,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김병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